베르니스 오얏나무는 늘 배경 속에 묻히는 듯했다. 16살의 그녀는 어깨에 닿는 고든 갈색 머리를 평범한 머리핀으로 고정하고 헐렁한 가디건으로 가녀린 몸매를 가리는 평범한 체격이었다. 그녀는 조용한 결의를 담아 오크헤이븐 아카데미의 복도를 거닐며 단순한 은색 안경을 쓰고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듯 가슴에 책을 안고 다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랐던 사실은 베르니스가 교장 선생님인 최 선생님의 딸이라는 것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누구라도 그녀가 특별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들의 관계를 비밀로 유지할 것을 주장했다. 베르니스는 자신의 노력으로 학교에서 자신의 자리를 얻고 싶었기에 동의했다. 그녀는 또한 다른 비밀을 숨기고 있었는데 11살 때부터 합기도를 수련하여 불과 5개월 전에 갈색띠를 땄다는 것이다. 문제는 쌀쌀한 11월의 화요일 아침에 시작되었다. 베르니스가 수업에 가려고 할 때 3명의 학생들이 길을 막고 있는 것을 보았다. 소위 그룹의 리더인 박건우는 거의 185cm의 키에 큰 근육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어려움에도 직면해 본 적이 없는 듯한 자신감을 가지고 우뚝 서 있었다. 그의 짙은 갈색 머리는 항상 완벽하게 빗겨져 있었고 그의 디자이너 재킷은 인기 있는 운동선수로서의 그의 위치를 나타냈다. 그의 옆에는 그의 끊임없는 추종자들이 서 있었다. 뚱뚱한 체격에 심술궂은 성격을 가진 박건우의 근육 역할을 하는 강태준과 아름다운 외모만큼이나 심술궂은 김민주였다. 이게 누구야? 박건우는 베르니스가 가까워지자 진심 없는 친절함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학교에서 제일 멍청한 애 아냐? 베르니스는 시선을 낮게 유지하고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했지만 강태준이 옆으로 움직여 그녀의 길을 막았다. 어딜 그렇게 빨리 가시나, 안경제비? 그는 그들이 그녀에게 붙여준 경멸적인 이름을 사용하며 비웃었다. 과학 수업에 가야 해요. 베르니스는 부드럽게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김민주는 얼음이 깨지는 듯한 소리를 내며 낄낄 웃었다. 다들 들었어? 제 말도 할 줄 아네. 나는 번거리인 줄 알았어. 더 많은 학생들이 모여들어 상황을 에워싸기 시작하자 베르니스는 얼굴이 부끄러움으로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들의 표정에서 관심과 고마움이 뒤섞인 것을 알아차렸다. 그들이 표적이 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고마움이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았을 때 자신의 얼굴에서도 똑같은 표정을 보았었다. 제발 문제 일으키고 싶지 않아요. 베르니스는 다시 한번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며 말했다. 그녀는 아침 식사로 먹었던 탄 토스트의 잔향을 맡을 수 있었다. 박건우는 그녀의 가방을 잡아 어깨에서 잡아당겨 그녀의 공책들이 바닥에 떨어지게 했다. 어머나. 그는 가짜 걱정으로 말했다. 똑똑이 아가씨, 사고라도 났나 봐. 베르니스는 흩어진 소지품을 줍기 위해 무릎을 꿇으면서 분노가 쌓이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합기도 선생님이 그녀에게 관리하고 통제하는 방법을 가르쳐준 바로 그 분노였다. 하지만 그녀는 아버지의 더 나은 사람이 되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억눌렀다. 그녀는 방역할 수 없었다. 여기서는 안 된다. 교장 선생님의 딸로서는 안 된다. 그것은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었다. 괴롭힘은 수업이 시작된 처음 몇 주 동안 계속되었다. 박건우와 그의 친구들은 특히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베르니스를 괴롭히는 것을 즐기는 것 같았다. 그들은 우연히 그녀와 부딪혀 그녀의 점심을 쏟게 하거나 그녀 옆에 앉아 그녀의 외모, 옷 또는 친구 부족에 대해 큰 소리로 언급했다. 쟤 좀 봐, 또 혼자 밥 먹네. 김민주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다. 정말 슬프다. 제가 어느 날 그냥 사라져도 누가 알아챌까? 베르니스는 듣지 못하는 척하며 식사를 계속했지만 속으로는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기록하고 있었다. 그녀의 합기도 훈련은 그녀에게 관찰력이 뛰어나고 잠재적인 상대방의 패턴과 약점을 파악하도록 가르쳤다. 박건우는 신체적으로 강했지만 과신했고
다른 사람들을 겁주는데 자신의 덩치와 지위에 의존했다. 강태준은 강렬했지만 서툴렀고 공격하기 전에 자신의 패를 보여주는 유형이었다. 김민주는 심술궂었지만 두려움이 많았고 실제 문제가 발생하면 도망치는 유형이었다. 괴롭힘은 베르니스가 학교에 다닌 두 번째 주에 더욱 심해졌다. 그녀가 미술실 근처를 걷고 있을 때 박건우가 그녀 옆에 나타나 같은 속도로 걸었다. 근처 밴드의 연습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있잖아, 책벌레. 내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는 무심하게 말했다. 어쩌면 너에게 친구가 좀 필요할 것 같아. 여기서 너를 안내해 줄 사람. 베르니스는 계속 걸었지만 그녀는 근육이 긴장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녀의 몸은 자동으로 더 균형 잡힌 자세로 움직였다.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난 강요해야겠어. 박건우가 말했고 갑자기 그의 손이 그녀의 팔에 닿았고 그의 소나기는 그녀가 움직이는 것을 막을 만큼 단단했다. 사실 지금 당장 우리와 함께 가야 할 것 같아. 베르니스가 대답하기도 전에 강태준이 그녀의 다른 쪽에 나타났고 김민주가 그녀의 앞길을 막았다. 그들은 주변에 사람이 적은 조용한 지역을 선택하여 이 매복을 분명히 계획했다. 우리는 잠깐 이야기를 나눌 거야. 박건우는 그의 친근한 가면을 벗고 그 아래 훨씬 더 위협적인 것을 드러내며 말했다. 내 태도 문제에 대해서. 그들은 그녀를 빈 교실로 안내했고 베르니스는 진정한 공포를 느꼈다. 이것은 그들의 평소 공개적인 모욕 전술과는 달랐다. 이것은 위험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들이 그녀를 문으로 밀어 넣었을 때 그녀는 자신의 훈련을 상기했다. 그녀는 그들이 모르는 도구, 상상할 수 없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교실 안에서 박건우는 베르니스와 문 사이에 자리를 잡았고 강태준과 김민주는 그녀의 양쪽에 섰다. 오후의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바닥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있잖아, 책벌레. 박건우는 그의 목소리에 더 어두운 기색을 띠며 말했다. 너는 정말 은혜를 모르는 것 같아. 우리는 네가 어울리도록 돕고 관심을 주려고 노력했는데 너는 그냥 우리를 무시해. 그건 그다지 좋지 않아. 나는 당신들의 관심을 원하지 않아요. 베르니스는 자신의 목소리가 얼마나 꾸준한지에 놀라며 말했다. 박건우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봐, 그게 바로 내가 말하는 태도야. 너는 우리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지? 네 완벽한 성적과 거룩한 척하는 행동으로. 나는 누구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베르니스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나는 그냥 혼자 있고 싶을 뿐이에요. 김민주는 더 가까이 다가와 속삭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글쎄, 그건 유감이지만 우리는 아직 너에게 할 일이 끝나지 않았어. 사실 우리는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같아. 강태준은 주먹을 꺾었고 그 소리가 빈 교실에 울려 퍼졌다. 어쩌면 그녀는 존경심에 대한 교훈이 필요할지도 몰라. 베르니스는 심박수가 증가하는 것을 느꼈지만 공포 때문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훈련 중에 경험하는 것과 같은 통제된 가속이었고 그녀의 몸은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체중을 약간 옮겨 눈에 띄지 않게 더 방어적인 자세로 이동했다. 내 문제가 뭔지 알아? 박건우는 계속해서 더 가까이 다가왔다. 너는 약해. 너는 남들이 너를 짓밟도록 내버려둬. 왜냐하면 너는 스스로 일어설 배짱이 없기 때문이야. 글쎄, 뭔지 알아? 그것이 너를 완벽한 표적으로 만들어. 그가 말하면서 그는 손을 뻗어 베르니스의 가디건 앞부분을 잡고 그녀를 잡아당겼다. 그것은 실수였다. 그가 앞으로 몇 분 안에 저지를 많은 실수 중 첫 번째였다. 몇 주 동안 베르니스는 자신의 정체를 유지하고 아버지의 위치를 보호하고 자신에게 관심을 끌지 않기 위해 그들의 조롱과 신체적 위협을 견뎌왔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선을 넘었다. 그들은 공개적인 모욕에서 사적인 폭행으로 옮겨갔고 그것은 모든 것을 바꾸었다. 베르니스의 손은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여 박건우의 손목을 잡고 그것이 움직여서는 안 될 방향으로 비틀었다. 그 기술은 합기도에서 손목 비틀기라고 불렸고
누군가의 소나기를 부수고 팔을 제어하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박건우의 눈은 베르니스가 그의 손목에 압력을 가하여 그를 무릎 꿇게 하자 충격과 고통으로 커졌다. 놔줘. 그는 숨을 헐떡였지만 베르니스의 소나기는 강철 같았다. 너부터. 그녀는 침착하게 말했고 그녀는 소나기를 약간 조정하여 그가 그녀의 가디건을 놓게 했다. 강태준이 먼저 반응하여 주먹을 든 채 베르니스를 향해 돌진했다. 그는 그녀보다 덩치가 크고 무거웠지만 그는 또한 화가 났고 부주의했다. 베르니스는 옆으로 비켜서 그의 추진력을 이용하여 그의 태양 신경총에 날카로운 팔꿈치 공격을 가했다. 그 타격은 그를 숨 막히게 했고 그는 몸을 구부리고 숨을 헐떡였다. 김민주는 비명을 지르며 문으로 달려갔지만 베르니스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박건우의 손목을 놓고 몸을 돌려 완벽한 호를 그리며 다리를 휘둘러 김민주의 무릎 뒤쪽을 쳤다. 다른 소녀는 고통과 놀라움의 비명을 지르며 옆으로 쓰러졌다. 박건우는 이제 다시 일어섰고 그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붉어졌다. 이 괴물 같은 녀석, 그는 그 문장을 끝내지 못했다. 베르니스의 주먹이 완벽한 스트레이트 펀치로 그의 턱에 연결되었고 그녀의 온몸이 그 타격 뒤에 있었다. 박건우는 뒤로 비틀거렸고 그의 손은 그의 얼굴로 날아갔고 피가 그의 코에서 흘러내렸다. 내 코를 부러뜨렸어. 그는 콧소리가 섞인 높은 목소리로 징징거렸다. 맞아. 베르니스는 사무적으로 동의했다. 그리고 네가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을 매우 주의 깊게 듣지 않으면 훨씬 더 많이 부러뜨릴 거야. 세 명의 불량배는 충격에 빠져 그녀를 처음 보는 것처럼 쳐다봤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랬다. 몇 주 동안 그들이 괴롭혀왔던 조용하고 순종적인 소녀는 사라졌다. 그녀의 자리에는 자신감 있고 통제력 있으며 분명히 위험한 사람이 서 있었다. 내 이름은 베르니스 오얏나무야. 그녀는 세 명 모두를 움찔하게 만드는 권위를 담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네가 정말로 누구를 건드려 왔는지 알게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 박건우의 눈은 그 의미가 그를 강타하자 커졌다. 오얏나무, 설마 네가 최 선생님 교장 선생님의 딸. 베르니스는 확인했다. 그리고 네가 여기서 일어난 일을 누군가에게 말하러 달려갈 생각을 하기 전에 지난 3주 동안 네가 나에게 했던 모든 일을 기록해왔다는 것을 알아야 해. 모든 모욕, 모든 신체적 폭행, 네가 안전해야 할 환경에서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모든 시간. 강태준은 여전히 배를 움켜쥐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증명할 수 없어. 그는 헐떡였다. 베르니스는 가방에 손을 뻗어 휴대폰을 꺼냈다. 사실 할 수 있어. 나는 우리 만남의 오디오를 녹음해왔어. 내 공격의 여파에 대한 타임스탬프, 증인 진술, 사진 증거가 있어. 지난 화요일에 네가 내 재킷에 초콜릿 우유를 쏟았을 때 녹음한 것을 듣고 싶니? 김민주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다. 너는 우리에게 이럴 수 없어. 우리는 인기 있어. 우리는 중요해. 너희는 불량배야. 베르니스는 수정했다. 그리고 불량배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아. 그녀는 창가로 걸어가 아래 학교 안뜰을 내다봤고 그곳에서 학생들이 하교를 위해 모이기 시작했다. 이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려줄게. 너희는 이제부터 나를 내버려 둘 거야. 완전히 혼자. 너희는 나를 쳐다보거나 말을 걸거나 심지어 내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네가 나를 표적으로 삼았던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내가 수집한 모든 증거가 올바른 사람의 손에 들어가도록 할 거야. 박건우는 여전히 코를 잡고 피를 멈추려고 하고 있었다. 네 아빠가 교장 선생님이라고 네가 지금 그렇게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끝난 게 아니야. 베르니스는 창문에서 몸을 돌려 그를 쳐다봤고 그 표정은 너무 차가워서 그가 말을 멈추게 했다. 사실 그게 바로 의미하는 바야. 하지만 그보다 더 나는 네가 내가 정말로 누구인지 이해했으면 좋겠어. 그녀는 유동적이고 통제된 움직임으로 방 중앙으로 걸어갔다.
나는 12살 때부터 합기도를 훈련해 왔어. 그것은 위협을 무력화하는 방법, 공격자의 힘을 그에게 되돌리는 방법, 싸움이 실제로 시작되기 전에 끝내는 방법을 배우는 5년이야. 네가 방금 경험한 것은 내가 참은 거야, 많이. 그녀는 그것이 스며들도록 잠시 멈췄다. 나는 상황을 존엄성과 자제로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에 방역하지 않았어. 하지만 너희 셋은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결정했어. 너희는 상황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어. 너희는 나를 빈 교실에 몰아넣고 신체적 폭력으로 위협하기로 결정했어. 강태준은 마침내 몸을 바로 세웠고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다. 우리는 정말로 너를 다치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야. 우리는 단지 너를 겁주려고 했을 뿐이야. 협박은 폭력의 한 형태야. 베르니스는 대답했다. 그리고 누군가를 신체적 해로 위협하는 것은 네가 실행하지 않더라도 폭행이야. 나는 나 자신을 방어할 모든 권리가 있고 너희가 너희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할 모든 권리가 있어. 김민주는 이제 울고 있었고 마스카라가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제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미안해. 너를 내버려 둘게 약속해. 베르니스는 그녀를 오랫동안 쳐다봤다. 나는 너를 믿고 싶어, 김민주. 정말로. 하지만 나는 몇 주 동안 너를 지켜봐 왔어. 나는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 네가 다른 학생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봤어. 나는 네가 싫어하는 여자애들에 대한 이야기를 퍼뜨리고 일반적으로 네가 다르거나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것을 봤어. 그녀는 3명 모두를 마주봤다. 이것은 단지 내 대한 것이 아니야. 이것은 너희가 이 학교에서 만들어낸 위협과 잔인함의 문화에 대한 것이야. 그것은 너희가 강하고 중요하다고 느끼기 위해 다른 많은 학생들이 고통받았던 것에 대한 것이야. 박건우는 손등으로 코에서 피를 닦았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무엇을 원해? 돈, 사과, 뭐야? 나는 네가 변했으면 좋겠어. 베르니스는 간단하게 말했다. 나는 네 행동에 결과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 나는 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생각하고 그것이 정말로 네가 계속 있고 싶은 사람인지 결정했으면 좋겠어. 그녀는 가방을 집어 어깨에 걸쳤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나는 네가 이 순간을 기억했으면 좋겠어. 나는 네가 쉬운 표적이라고 생각했던 조용한 소녀가 실제로 원했다면 너희를 심각하게 다치게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 나는 네가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결코 모른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 베르니스가 문으로 걸어가자 박건우가 그녀의 뒤에서 소리쳤다. 이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아. 사람들은 여전히 너를 괴물이라고 생각할 거야. 너는 여전히 혼자일 거야. 베르니스는 문간에서 멈춰서 그를 돌아봤다. 박건우,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어. 나는 조용하기로 선택했어. 나는 혼자 있기로 선택했어. 나는 너 같은 사람들과 게임을 하는 대신에 내 학업과 훈련에 집중하기로 선택했어. 하지만 그것은 항상 내 선택이었어. 그녀는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에는 3명 모두 뒷걸음질 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차이점은 이제 모두가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이 일을 끝낼 힘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그들은 내가 친절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네가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도록 내버려 뒀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그들은 내가 마침내 행동하기로 결정했을 때 너희 셋은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교실에서 걸어 나갔고 그들은 충격에 휩싸여 앉아 있었다. 멀리서 학교 종소리가 복돼 울려 퍼졌다. 그 대결에 대한 소식은 들불처럼 학교 전체에 퍼져나갔다. 다음 날 아침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 사건에 대한 어떤 버전을 들었다. 세부 사항은 달랐다. 어떤 사람들은 베르니스가 3명의 불량배를 모두 의식을 잃을 정도로 때렸다고 말했고 다른 사람들은 그녀가 무술 무기를 사용했다고 말했지만 요점은 같았다. 조용한 소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박건우, 강태준, 김민주는 이상하고 새로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다른 학생들은 이제 그들을 다르게 쳐다봤다. 그들이 익숙해졌던 두려움과 존경심이 뒤섞인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한 무언가로, 그곳에는 연민이 있었고 당혹감이 있었고 그들이 그동안 잘못된 사람을 지지해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오는 일종의 공유된 수치심이 있었다. 한편 베르니스는 자신의 삶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변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전에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던 학생들은 복도에서 그녀를 볼 때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선생님들은 그녀를 새로운 관심으로 바라보는 것 같았다. 심지어 관리인인 김 씨도 그녀가 식당에서 지나갈 때 조용히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는 학교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변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박건우와 그의 그룹은 너무나 많은 학생들에게 공포와 위협의 근원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갑작스러운 몰락은 일종의 힘의 공백을 만들었다. 다른 학생들은 앉고 싶은 곳에 앉고 수업 시간에 발언하고 어울리려고 노력하는 대신 자신의 개성을 보여주는 옷을 입는 등 작은 방식으로 스스로를 옹호하기 시작했다. 그 사건이 있은 지 일주일 후 베르니스가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을 때 어린 소녀가 불안한 표정으로 그녀의 테이블에 다가왔다. 오늘의 특별 메뉴인 닭고기 포트파이의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저기요. 그 소녀는 속삭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베르니스 오얏나무 맞으세요? 베르니스는 책에서 고개를 들어 끄덕였다. 네, 맞아요. 저는 수잔이라고 해요. 그 소녀는 여전히 테이블 옆에 어색하게 서서 말했다. 그냥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무엇에 감사하죠? 수잔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찼다. 박건우와 강태준이 저를 화장실에 가두고 돈을 빼앗아 가곤 했어요. 제가 누구에게 말하면 제 삶을 더욱 끔찍하게 만들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언니와 있었던 일 이후로 그들은 저를 전혀 괴롭히지 않아요. 심지어 저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베르니스는 가슴속에 따뜻함이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고 그것은 분노나 전투의 아드레날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기쁘네요, 수잔. 누구도 그런 식으로 취급받을 자격은 없어요. 혹시 제가 언니와 같이 앉아도 될까요? 수잔은 희망에 찬 표정으로 물었다. 제 말은 언니가 괜찮다면요. 언니는 보통 혼자 밥을 먹잖아요. 베르니스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 맞은편 빈 좌석을 가리켰다. 그러면 정말 좋겠어. 수잔이 자리에 앉자 베르니스는 이것이 불량배들과의 대결의 가장 중요한 결과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을 옹호하는 법을 배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허락을 주었다는 것이다. 그녀는 불량배가 무적이지 않으며 도전하고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베르니스는 아버지와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다. 그는 물론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그 사건에 대해 들었지만 베르니스는 그에게 모든 이야기를 직접 해주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합기도 훈련을 밝히는 것에 대해 걱정했고 그녀가 그토록 오랫동안 비밀로 유지해왔다는 사실에 그가 화를 낼까봐 걱정했다. 대신 최 선생님, 교장 선생님은 점점 커지는 자부심과 존경심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혼자서 이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느끼게 해서 미안하구나.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그리고 나는 네가 그것을 처리한 방식이 자랑스럽다. 신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그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 말이다. 너는 먼저 싸우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어. 너는 모든 것을 기록해뒀지. 너는 그들에게 변할 기회를 줬어. 그리고 마침내 방역했을 때 너는 자신을 보호하기에 충분한 힘만 사용했고 그 이상은 사용하지 않았어. 그는 잠시 멈춰서 새로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나는 네가 강하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단다, 베르니스. 하지만 지금이 되어서야 얼마나 강한지 알게 되었어. 학년이 진행되면서 베르니스는 학교의 사회 구조 내에서 새로운 역할에 안착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녀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인기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여전히 파티보다 책을 더 좋아했고
여전히 친한 친구 그룹을 잡고 신중하게 선택했다. 그러나 그녀는 인기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얻었다. 존경이었다. 학생들은 불량배들과 문제가 있을 때 그녀에게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다. 선생님들은 수업 시간에 그녀의 기여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일부 운동선수와 유명한 학생들도 그녀를 무시해야 할 사람이 아닌 동등한 사람으로 대하기 시작했다. 한편 박건우, 강태준, 김민주는 새로운 질서 속에서 자신들의 자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다른 사람들을 겁주고 통제하는 능력이 없자 그들은 자신들이 제공할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박건우는 자신감이 사라지면서 운동 실력이 저하되었다. 강태준은 다른 학생들이 그가 말뿐이라는 것을 깨닫자 점점 고립되었다. 김민주는 험담을 통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시도가 사람들이 그녀의 의견에 관심을 끊자 실패했다. 가장 놀라운 일은 학년이 끝날 무렵 박건우가 특히 어려운 역사 시험 후에 베르니스에게 다가왔을 때 일어났다. 안녕. 그는 어색하게 말했고 분명히 불편해 보였다. 베르니스는 그녀의 노트를 보다가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박건우, 내게 할 말이 있어서. 그는 평소에 자만심 없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우리 사이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베르니스는 기다렸고 그를 더 편하게 해주지도 그를 막지도 않았다. 박건우는 심호흡을 했다. 사과하고 싶었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어. 너를 두려워해서도 아니고 내게서 뭔가를 원해서도 아니고 그날 네가 했던 말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야.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그는 잠시 멈춰 신발을 내려다봤다. 정말로 내 모습을 봤을 때 내가 본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 내가 다른 사람들을 느끼게 했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 내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 베르니스는 그의 얼굴을 살피며 거짓말의 징후를 찾았다. 대신 그녀가 본 것은 진정한 후회와 진정한 생각에서 비롯된 인식이었다. 내 사과를 받아들일게. 그녀는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내게 사과하는 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 너는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했어, 박건우. 너는 이 학교를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하루를 보내려고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무서운 곳으로 만들었어. 박건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내가 다치게 했던 모든 사람에게 사과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시간이 좀 걸리고 있어. 잘했어. 베르니스는 말했다. 진정한 변화에는 시간이 걸려. 그들이 떠날 준비를 하자 박건우는 망설였다. 물어봐도 될까? 교실에서 싸웠을 때 조금이라도 무서웠어? 베르니스는 그 질문에 대해 생각했다. 응, 무서웠어. 너희 셋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통제력을 잃으면 무슨 짓을 할지 무서웠어. 나는 싸움을 마지막 선택이 아닌 첫 번째 선택으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될까봐 무서웠어. 하지만 통제력을 잃지 않았잖아. 박건우는 지적했다. 응, 안 그랬어. 그리고 그것이 자신을 방어하는 것과 불량배가 되는 것의 차이점이야. 자신을 방어할 때는 위협을 멈추기에 충분한 힘만 사용해. 불량배가 되면 힘을 사용하여 자신을 강하게 느끼게 해. 박건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이해한 것 같아. 그가 떠나가자 베르니스는 11월의 쌀쌀한 화요일 아침 이후로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생각했다. 그녀는 조용하다는 것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친절하다는 것이 무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때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해를 끼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제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다. 그녀는 또한 자신을 옹호하는 것이 자신의 삶을 바꿀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희생자가 되기를 거부함으로써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힘을 찾도록 영감을 주었다. 불량배가 되지 않고 불량배를 물리침으로써 그녀는 강하고 친절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는 진정한 힘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능력이 아니라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아야 할 때를 아는 지혜와 행동이
정말로 필요할 때 행동할 수 있는 용기에 있다는 것을 배웠다. 근처 고속도로에서 들려오는 교통소음은 학교 담장 너머의 세계를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다. 그날 베르니스가 오크헤이븐 아카데미에서 걸어 나올 때 그녀는 새로운 종류의 자신감을 가지고 걸었다. 자신의 힘을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의 자랑스러운 뽐냄이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그 지식을 현명하게 사용하기로 선택한 사람의 조용한 확신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교장 선생님의 딸이나 책을 든 조용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베르니스 오얏나무였고 그녀는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을 잃지 않으면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어설 수 있는 법을 배웠다.